안녕하세요. 최은선 약사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출발할게요. 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호르몬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구조뿐만이 아니라 아주 미량으로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여러 활동들을 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죠. 자, 우리가 햇빛을 쬐었을 때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피부에서 만드는 비타민으로도 유명한데요. 자, 음식에는 등푸른 생선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과 신장에서 두 번 모양을 바꿔서 활성형, 즉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바로 작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어서요. 여러 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칼슘을 흡수한다거나 혹은 면역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거 말이죠. 자, 칼슘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미네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99% 정도가 뼈에 존재를 하고요. 1% 정도가 혈액이나 세포에 존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장에서 우리 몸 안으로 칼슘을 흡수를 하는데 역할을 하고요. 이 칼슘이 뼈로 들어가서 골밀도를 높여주는 거죠. 이때 같이 복용을 하면 좋은 영양소가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인데요. 이 비타민 K2는 장에서 흡수된 칼슘을 뼈로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마그네슘은 세포 안으로 칼슘이 너무 과량 유입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는 이렇게 골밀도를 높일 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밀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 감소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비타민 K는 K1과 K2로 나눠지는데요. 비타민 K1은 이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K고요. 그 다음에 K2는 오스테오칼신과 MGP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비타민 D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이 앞에서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칼슘을 마냥 흡수만 했다가는 얘가 혈관에서 석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동맥경화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이거를 방지를 해주는 게 이제 비타민 K2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MGP와 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들이 이 칼슘을 혈관에서 뼈로 전달을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들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비타민 K2라는 거죠. 이 MGP라는 단백질은요, 혈관에 있는 칼슘을 칵 물어다가 혈관 밖으로 수송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은 그 칼슘을 뼈로 다시 배송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높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이 비타민 D가 이 혈관이라는 물류 창고에다가 칼슘을 갖다 놔요. 그러면 이 MGP라는 단백질이 그 칼슘을 뼈로 갈 칼슘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줘가지고 버스에다가 상차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그 분류된 칼슘을 가져다가 뼈로 배송을 시켜주는 최종 배달 기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K2도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자고요. 자, 비타민 D는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항균, 항바이러스 물질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의 활성은 낮춰주고 염증을 억제하는 친구들은 활성을 높여서 이 면역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코로나 감염 증상이나 혹은 후유증이 심해지는데요. 이제 그 이유도 폐세포의 염증이 높아지고 면역물질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도 면역 세포의 불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질환을 예방하는 데 비타민 D가 쓰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미 발병한 분들한테는 뭐 크게 소용이 있는 것들은 아니고, 뭐 용량을 얘가 늘린다고 해서 그게 비례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비타민 D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또 근육과 간에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세포가 당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이 당뇨를 예방하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비타민 D는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를 억제할 수도 있고, 혹은 얘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특히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에서 이 트립토판 하이드록실레이즈 2라는 효소에 의해서 변환이 돼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 이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낮은 분들에서는 뭐 ADHD나 뭐 충동성 장애나 혹은 뭐 양극성 장애가 좀 종종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좋을 때 햇빛 쬐이고 오면은 뭐 기분도 좀 산뜻하고 뭐 좋아지잖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햇빛을 쬐이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뭐 이로써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돼서 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우리는 철분하고 엽산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셨나요? 의외로 꼭 필요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딱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임신 기간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요, 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낮았을 때 좀 체중이 낮은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자폐아의 뭐 출생 위험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신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면역력을 낮추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슐린 수용체가 잘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임신성 당뇨병의 확률을 좀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꼭 필요하고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4,000 IU에서 5,000 IU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성장기인 아동과 청소년도 한번 알아볼까요? 신생아부터 성별에 관계없이 11세까지는 이 충분 섭취량인 200 IU 정도 되고요. 상한 섭취량의 경우에는 12개월까지는 1000 IU로 시작해서 이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중에는 연질 캡슐뿐만이 아니라 뭐 한 방울씩 뚝뚝 떨어뜨려서 먹는 뭐 드롭 형태도 있고요. 확 씹어서 먹는 추어블 형태도 있으니까요.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의 비타민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강검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 비타민 D 수치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 햇볕을 뭐 잘 안 쬐이기도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열심히 바르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비타민 D의 적정 혈중 농도는 대략 30에서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비타민 D를 얼마나 먹는 게 좋냐? 이 적정 용량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전문 기관마다 정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인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보통 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비타민 D 수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수치를 보고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수치뿐만이 아니라 연령과도 이 적정 용량이 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서 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 비타민 D 영양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 보시면 표기법이 1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400 IU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그램과 IU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비타민 D는 1000분의 1mg, 즉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로 말을 하는 이 IU라는 거는 인터내셔널 유닛이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국제 단위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효능을 내는 그 양을 어떤 단위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비타민이나 호르몬 혹은 백신에 주로 사용을 하는 단위인데요. 예를 들면 환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달러를 기준으로 원은 얼마가 필요한데 N은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어떤 물질의 원료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100이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A는 10g이 필요해. B는 20g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A와 B 둘 다 그냥 100IU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비타민 D는 10 마이크로그램당 400 IU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D는 주사보다는 경구로 섭취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주사는 보통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만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요. 이제 주사를 맞으면은 이제 수치가 한번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다시 주사를 맞을 때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한 3개월 뒤에 내가 주사를 맞을 때쯤이 되면은 그 전하고 수치가 또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럼 이제 또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치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D는 아주 미량으로 작용을 하는 이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우리 몸에서 아주 일정하게 좀 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경구로 섭취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시중에는 이제 1000IU에서 5000IU까지 아주 용량이 좀 다양한 편이니까 사람마다 필요한 용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용량이 다양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양만큼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1000IU씩 매일매일 먹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5000IU를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 즉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몸의 지방에 잘 녹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바로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드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주사는 좀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내가 한번 확 높이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타민 D는 보시는 것처럼 햇빛을 쬐이고 나서 만들어진 비타민 D가 간과 신장에서 한 번씩 대사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활성형으로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 비타민 D의 형태는 대사를 받기 전 비활성형 상태인 이 콜레칼시페롤 형태이고요. 처방으로만 복용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칼시트리올 형태입니다. 이 활성형 형태로 넣어주면은 우리 몸에서 굳이 대사를 거치지도 않고도 쓸 수 있으니까 더 좋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국수를 먹을 때 국수를 딱딱한 걸 이제 한 줌 집어요. 그래서 열로 조리를 해서 후룩 먹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비타민 D도 피부에서 생성이 되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보충제를 먹어주면은 이게 비활성형 형태로 우리가 간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필요한 만큼만 중간 활성형으로 바꿔서 쓰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우리 세포가 이제 활성형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활성형 형태는 한 0.05%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재료만 잘 넣어줘도 우리 몸에서 어차피 알아서 잘 바꿔서 쓰기 때문에 굳이 활성형인 칼시트리올로 넣어줄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자, 아까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반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반이 왜 맞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비활성형인 콜레칼시페롤 형태로 이제 복용을 해도 간에서 또 신장에서 한 번씩 대사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만약에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 간과 신장이 안 좋으니까 좀 그런 대사를 시킬 힘이 부족할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비타민 D를 똑같이 먹어도 그분들 수치가 잘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게 바로 활성형인 칼시트리올 형태인 거죠. 자, 여기저기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비타민 D. 근데 비타민 D를 과량 섭취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자, 그 이유는 과량의 비타민 D 때문에 우리 몸에 칼슘이 과하게 흡수가 되어가지고 이 칼슘 때문에 고칼슘 혈증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역구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근육통 혹은 뭐 식욕 부진, 그다음에 근무력감을 뭐 느낄 수도 있고요. 몸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제 아니면 또 동맥에 칼슘이 쌓이면서 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뭐 도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증상은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 고용량의 비타민 D를 드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아주 심각하게 뭐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렇지만 제가 약국에서 보면은 뭐 아주 고용량을 드신 게 아닌데도 뭐 좀 과민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 간의 개인차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왕 영양제 챙겨 먹는 거 좀 현재 나의 수치를 좀 알고 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 전문가와 용량을 좀 조절하면서 같이 드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인데요. 비타민 D가 하도 뭐 하는 일이 많으니까 어지간한 영양제에 다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아주 좋은 영양소인 거는 맞는데 과량은 무엇이든 안 좋잖아요. 특히 요새는 뭐 건강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영양제를 뭐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나도 모르게 비타민 D를 과량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사람마다 특성이나 체질에 따라서 이 비타민 D의 흡수 능력이 6배까지나 차이가 난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좀 마른 분들은 아무래도 좀 혈중 수치가 금방금방 오르는 편인데, 이제 반대로 좀 지방이 많은 비만이신 분들은 이 지용성인 비타민 D가 복부 지방에 저장이 돼가지고 얘가 몸에서 이용도 안 되고 그냥 변질이 돼서 배설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아무래도 혈중 수치가 덜 오르게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비타민 D 수치를 검사를 해가지고 내 수치에 맞게끔 좀 용량을 조절해서 먹자는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비타민 D가 워낙에 정보가 많으니까 제가 좀 전달을 많이 좀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좀 열심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봬요.